자,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율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끝번하우스의 김재현입니다. 또, 오랜만에 3자 토론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왼쪽에는,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환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최희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반가운 분들 모시고, 이제 저희 3자 토론 할 건데요.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뭡니까? 3자 토론? 저는 모르죠. 예, 모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아주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2022년 대선 이후의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답은 없지만 미리 이렇게 한번 예측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면 또 그거를 이제 뭐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대선 이후의 전망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이번에 명절 세고 나서 뭐 며칠 전에 사자 대선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월 9일 날이 대선이잖아요. 네. 예, 대선 이후에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는가를 보고 그때 가서 또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무래도 두 분의 그 대선이 좀 많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네네. 네. 물론 네 분에 대한 그 공약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얘기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두 분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본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이 후보님이 그 공약 내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윤 후보님이 내놓은 거 하고, 우리한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우리 생활에 부동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거는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속에 또 우리가 금융이 지금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 여러 가지가 이제 짬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 정책도 있고 공급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도 있고 조세 정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융 정책은 이제 우리가 대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제3신도시 수도권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제3신도시의 공급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고, 또 수요 정책은 우리가 청년주택,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택,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수요에서 그 네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정책을 봐야 된다. 그 외에 뭐 GDP라든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강원도보다는 지방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하고 수도권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분명 사실은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우리 같은 강원도의 중소도시하고는 좀 틀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밑바탕을 깔아놓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면 최일우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대선 이후의 부동산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5명 중 한 분만 보아, 나머지 4분은 다 집값이 조금 상승할 거다, 대선 이후에. 아, 상승?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자 대담에서 양쪽에서 다 내놓은 게 이제 공급 뭐 250만 채 공급 뭐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 지금 공급을 내놓는다 해가지고 당장 집이 생기는 거 아닌데. 그렇죠.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라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바뀌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와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공약을 발표하는 거 보면 급하게 좀 급했는 것 같습니다. 급한 건 사실이고, 지금 뭐 집을 당장 짓는다 해가지고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공약대로 가더라도 집이 다 되고 입주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차피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또 자연스레 공급이 없으니까 조금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8월달에 보면 계약갱신 청구가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렇죠. 만기가 되면 너도 나도 같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좀 높일 거고, 그러다 보면 집값도 좀 올라갈 거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이 대선이 끝나도 계속 꾸준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5명 중에 1명 빼고 4명은 조금씩 오를 거다. 그럼 지금 6명 중에 또 1명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최일인 형님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시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의 그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이제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은 저 역시 이제 최일인 연구원님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역시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강원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네, 강원도를 일단 말씀드려요. 네. 강원도를 말씀드린 건데, 물론 대선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조정이 오고 뭐 지방은 오른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이 또 조정이 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변화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뭐 그것 또한 대선 이후에 정책이 뭐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또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네. 지금의 제 판단은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님 후보님들이 이제 내놓은 공약을 보면, 네네. 뭐 250만 채를 건설하고 전국에, 그다음에 또 이 후보님은 뭐 310만 채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렇게 건설을 임기 내에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서울의 주택이 아파트로 얘기했을 때는 300만 채가 안 돼요, 사실상. 왜냐면 지금 950만 인구에서 거기서 이제 뭐 개인주택, 빌라 이런 걸 다 빼잖아요, 오피스텔. 네. 그러면 아파트만 얘기했을 때는 300만 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300만 채를 공급하겠다. 네. 수도권하고 이제 외부까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까지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물론 저 공약은 다 그렇게 해요. 몇백만 채.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는 500만 채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250만 채, 300만 채 한다고 그랬는데 200만 채를 짓긴 졌어요. 짓긴 졌는데 200만 채가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한 170만 채밖에 못 졌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약은 250만 채, 300만 채인데,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공급은 세 가지의 그 공급 내용 면에서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주택을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공과 관련된 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자통을 보니까. 근데 윤 후보님께서는 공공보다는 민간 시장한테 그걸 맡겨서 250만 채를 짓겠다. 네. 그런 전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후보님은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다음 토론 때는 얘기할지 몰라도. 근데 윤 후보님께서는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도 손을 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대출이 지금 힘들었다 보니까 가계부채 이제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하고 또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대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대출 규제도 완화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공급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공급을 하겠다는 비슷한 것 같아도 속 내용 면에서는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공급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과 수요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 조세정책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 후보님께서는 금융정책과 조세정책 이런 것들을 좀 다 손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부동산 정책을 다 조금씩 다 손을 본다든지 개정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맞불로 지금 정책을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되든지 간에 변화는 없다. 변화는 없다. 근데 그 변화하는 게 겉에서 변하는 거하고 우리가 서민이 이제 겪어서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랑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건 틀리다. 그렇죠. 우리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사실상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한 45% 정도가 임차인이거든요. 네. 임차인 45%가 임차인인데 선진국 어디를 가거나 한 40% 정도는 전부 다 임차인들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전부 다. 네. 우리나라도 40%에서 45%의 임차인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나라와 좀 틀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소유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강하단 말이에요. 소유하려는 것이. 근데 소유를 하게끔 해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또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본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은 결국 소유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근데 가격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라고 다 모든 분들이 공약을 하잖아요. 네.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네? 가격 하락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한 게 몇 번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없었죠. 뜻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또 이런 거예요. 어디 충청도, 강원도 어디 다 개발한다. 공약을 하잖아요. 네네. 잘 살게끔 공약을 하겠고 SOC 다 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땅값이 오르게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오르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하잖아요. 네. 다 오르겠죠? 예. 근데 가격은 잡겠다. 좀 쉽지 않을 거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측면이 좀, 저로서는 항상 걱정에서도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한 35가지, 40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봐야 돼요. 네. 거기에 포함시킨 심리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의 그 가격이 뭐 수도권이라든지 어디든지 약간의 그 거래가 축소됐거나 뭐 좀 약간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은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해서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전부 다 대선을 좀 기다려보자. 네. 근데 물건이 나온 것들이, 사실 이제 금매로 해서 당장 좀 팔아야 될 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한약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 겉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 내용은 좀 틀리게 반드시 움직이지 않을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은, 두 후보님들도 그거대로 똑같이 따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잖아요. 잘못했던 걸 이어서 받아서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대로 답습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네. 뭔가 변화는 있을 건데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네? 변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것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두 분 공약을 보면 또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 겉에는 똑같아도 우리가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그 속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리듯이 똑같이 코로나지만 속내용이 틀린 것처럼 겉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속내용은 분명히 틀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변이가 생기면 임대차 3법이 임대차 6법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조금씩 이제 생겼는데, 그 부동산이 조정되는 원인을 크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DSR 대출 규제, 뭐 금리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스에서 많이 번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일부 이제 여러 국민들이 부동산이 지금이 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윤 연구님, 그러면 DSR 대출 규제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갈까요, 대출 규제가? 아니면 올해 후반기에는 좀 완화를 해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가 안 좋은데 대출 규제다 뭐다 자꾸 묶어놓을 것 같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DSR이나 뭐 조세나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집값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의 흐름이 안 맞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는 자꾸 상승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DSR로 묶어놓으니까 대출 자체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도 올랐고, 사실상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금리가 3%대 이자 내는 게 3억짜리 집에 전세를 살 것 같으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4%, 5% 될 것 같으면 이자 부담이 더 세진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 이자를 줄래, 월세를 줄래? 월세가 더 사기 치니까 월세로 가는 것처럼 지금 돈은 많이 필요하고 금리는 조금 자꾸 오르고,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다. 조세 정책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금융 정책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풀어야지 경기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월세가 지금
오히려 그 은행 금리가 더 비싸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시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행보다 금리를 월세를 더 높게 받든 높게 받지. 앞으로 그 계약갱신하고 월세를 또 하더라도 은행 금리가 얼마인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받겠어. 당신 돈을 얼마 버는데 그럼 저 300만 원 버는데요. 그래? 그 300만 원 벌면 앞으로 150만 원 월세 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월세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또 월세가 오르면 또 전세가 월세가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또 많이 찬다든지 돈이 모자르게 하면 전세가 또 부족해지거든요. 월세가 오르면 전세도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도 오르게 되겠다. 근데 지금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자금이 지금 M2가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아닌 거야. 앞으로는. 전에도 그랬지만.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의 정책이라든지 흐름이 이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반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제 점점 월세로 이제 점점 가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 반전세나 월세가 계속 폭등하고 오르게 되면 이게 뭐 끝도 없이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세 자체가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만큼의 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한 만큼의 또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세입자분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좀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매매가가 좀 오를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지갑에 돈이 똑 떨어질 때까지는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시중에 유동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보다는 또 월세로 많이들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뉴스에서 제가 얘기를 또 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에 1억 5천짜리 전세가 원룸이래요, 원룸. 원룸이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누우니까 더 이상 자리가 없더라. 그럼 그 룸에다가, 원룸에다가 침대를 넣게 되면 그냥 고시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태가 점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실로 와닿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역시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굳이 그런 데 살지 말고 강원도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로 오시면 근데 사실상 그 가격이 엄청 많이 뛴 것은 수도권하고 광역시 이런 데잖아요. 물론 빠지는 도시도 있어요. 빠지는 도시도 있는데 우리 그 중소도시들이 그동안 수도권에 올라간 것만 계속 지켜봤지 오르지 않았거든요. 중소도시들도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무릎에서 2014년도 무릎에서 가격이 지금 9년, 10년 동안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오르기 시작해서 모가지까지 올라갔다. 모가지? 모가지까지 올라갔다. 어떤 분은 머리 끝까지도 올라갔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우리 지방은 지금, 2020년 후반기에서 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무릎에서 배꼽까지 올라갔다. 배꼽? 그래서 배꼽에서 약간의 모가지까지도 지금 여유분이 지방은 남아있다. 그게 이제 유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형국이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오히려 지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집을 단타가 아닌 이상 사고 바로 팔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집을 사면 2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세를 놓게 되면 또 2+2다 보니까 또 4년 갖고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4년, 5년, 6년 있으면 수도권의 제3신도시가 공급이 되다 보면 네. 조금 가격에 부합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영끌 하실 분들이 이제 대출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근데 조금 대출 받은 사람은 덜한데 자기가 능력이 되신 분들은 네. 근데 막 그 영끌인데 뭐 신용가인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신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좀 그것이 이제 딱 그래요. 또 하나 또 터지잖아. 그럼 전차 다 그런 것처럼 또 뉴스 언론에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또 지역별로 또 국지적으로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A급 아파트, B급 아파트, C급 아파트가 있고 또 24평짜리 있고 32평짜리 있고 40평짜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섬세하게 우리가 자기 자산에 맞게끔 네.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국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겨울이 올지 여름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대통령이 되면 겨울이 올 것이고 또 이쪽 대통령이 되면 여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겨울인가요? 지금요? 네. 아, 지금 겨울 맞죠? 춥죠. 네.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네. 있어요. 그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거나 뭐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여름이다 그러면 옷을 이제 벗고 짧은 팔을 입어야 될 거고 또 겨울이다 그러면 이제 난방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이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계절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군요. 그쵸?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그 주거에 네.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걸 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코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네네. 근데 부동산은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네네. 하기 싫으면 저쪽 가서 텐트 치고 살면 돼. 근데 텐트 치지 않고 살 바에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네. 나 코인 몰라도 되고 주식 몰라도 돼요. 근데 부동산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입을 해서 좀 국민들의 주택의 좀 안정을 이끌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뭐 두 후보님들 봤을 때는 그 본인의 그 표보다는 네. 진정한 국민의 그 고통을 좀 네. 받아줘서 그거에 대한 공약을 하면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완화하는 쪽과 강화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강화하는 쪽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둘 다 완화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게 또 양도세 완화가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를 해줘야 공급이 없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물량이 공급이 되지 않냐라는 이제 측면이 많은데, 최일윤구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 완화 필요하죠. 네. 이제 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은 팔래야 팔 수 없는 게 세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세금 절감도 하고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의 집들이 매물로 나오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택 시장에 공급이 되면 이제 또 들어오는 수요자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비단 이게 말하기를
양도세 완화만 문제가 아니다. 나가는 곳만 맞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짝 취득세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단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그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여름이 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교수님께서는 양도세 완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를 그래도 완화하는 쪽이 낫겠죠? 저는 완화라는 말보다는 정상화입니까? 정상화를 해야 된다.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옛날처럼. 네. 왜냐면 양도세 때문에 집을 아까 최유린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양도세 때문에 집을 안 팔고 증여를 하잖아요. 네. 지금 역대 증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증여를 해놓으면요 5년 동안 집 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그거 또 묶이는 거야. 네, 묶이죠. 근데 어쨌든 양도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집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물건이 많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기 좋게끔 또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취득록세가 원래 주택이 2%였어요. 네. 근데 집을 사라고 1%로 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예요. 그러면 원래 기본세율은 2%인데 1%로 사라고 취득록세를 내려준 걸 그냥 비교하고 있는데, 네. 양도세만 내려준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취득록세도 내려줘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고, 나오는 아웃사이드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춰주되 보유세는 좀 강화해도 되지 않나 제 판단인데. 네네. 근데 또 보유세를 강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래요.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켜요. 조세 전가. 그렇죠. 지금의 전세 났던 사람이 월세를 높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래세, 취득록세, 양도세 두 개 다 좀 내려줘야 된다는 건 분명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 이제 우리가 조정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중과세잖아요. 근데 우리 강원도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없죠. 회피하잖아요. 회피해서 수도권이 만약에 양도세를 중과세를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집을 막 팔겠죠. 근데 취득록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또 사기 힘들겠죠. 그러면 근데 1주택자는 사겠지. 근데 지금의 1주택자가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주택자가 약 80%입니다. 엄청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구로 하면 55세대가 소유자, 45세대가 무주택자예요. 소유자 중에? 그럼 소유자 55% 중에 80%가 1주택자입니다. 그럼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서는 비과세, 취득록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 45%의 무주택자들이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무주택자들이 45%고 약 65% 중에서 80%, 68이 48, 48%니까 1주택자들이 우린 주택의 100가구로 하면 우리가 이제 심층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서 45채 정도가 무주택자, 그 다음에 40채 정도가 1주택자, 그럼 한 15%, 20%가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45%가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취득록세는 완화를 해주면서 집을 사겠죠. 근데 이분들은요,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집을 안 사요. 안 사신 분들은.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보면요. 네. 40%가 다 무주택자예요. 이 심리적으로 난 집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 그 집 사가지고 뭐해? 왜 세금만 잔뜩 내? 이러거든요. 세금만 많이 내지. 네. 근데 이제 그 돈의 가치 이런 걸 보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을 하나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샀는데, 그 세입자가, 아니, 그 집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좀 싸게 줄 테니, 자기는 10년 동안 전세 계약서 쓰자는 거야. 10년이요? 그런 사람 또 처음 보는데.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싸게 사면서 10년을 계약서를 써줬어요. 전세를. 그나 10년 동안 못 팔겠지. 네. 왜 못 팔아? 전세 끼고 팔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10년 계약서를 쓰자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새 살 거 계약서 쓰자 그러면은 왜 집을 사줘 나한테 파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가 이제 자기 10년 동안 전세를 나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전세를 계속 살겠다. 네네. 대신 싸게 파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한 채 사면서 그 주인한테 10년의 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하나 샀어요. 10년 동안 전세를 놔야 되겠죠. 그게 10년이 특약으로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특약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임대사업자 8년, 10년이잖아? 네네. 근데 그 임대사업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대선 이후의 전망, 저희 3자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으나, 이제 향후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그에 맞게 저희가 투자 방향을,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의 그 두 분의 정책을 보면, 공급은 하겠다는 건 다 같은 방향인데, 속 내용은 틀리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저희가 볼 게 아니라, 그 속 내와 이제 의도라든지 그런 심층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예측해 봤습니다. 네. 이제 또 향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대선 이후 그전에도 한번 또 찍어야죠, 그죠? 계속. 예. 계속 찍어야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 전에도 한번 대선 전에도 계속 뵐 거니까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